제일 먼저 큰 그림에서 대한민국 안보를 한번 보면 완벽 폭풍 앞에 있다. 이게 저 같은 전문가들이 보는 분석입니다. 완벽 폭풍, perfect storm 들어보셨습니까? 기상학자들이 말하는 perfect storm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딱 맞았을 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폭풍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 따뜻한 뭐 바닷물, 뭐 저기압, 뭐 이런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합쳐지면 우리 한국의 안보가 사실 저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한꺼번에 다 합쳐진 완벽 폭풍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게 저희들이 보는 큰 그림입니다. 물론 뭐 나라 전체로 보면요, 문재인 정부 이후에 대한민국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고, 뭐 초등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역사 교과서에서 자기 나라를 영광스럽지 않다, 정당성이 없는 나라다, 정통성이 없는 나라인 양 얘기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 경제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다 심각한데 저런 부분들은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오늘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저기 왼쪽에 앉아 계시는 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백선엽 장군입니다. 백선엽 장군. 네. 예. 네, 뭐 얼굴은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저기 뭐 이종구 장관, 또 이상문 장관, 이철희 대장, 이제 소위 우리 원로 군인들, 저 행사가 무슨 행사냐 하면 금년 1월 30일입니다. 저게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라는 소위 예비역 장군들로 구성된 NGO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저분들이 왜 이런 단체를 만들었는가? 안보가 그냥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완벽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비상이 걸려서 이 단체를 만든 것이고, 저는 예비역 장성 출신이 아님에도 민간인 박사로서 유일하게 이 단체의 전략위원으로 출범 때부터 기획을 하고 같이 이날도 제가 연설을 했습니다. 네. 저 이유가 바로 저런 겁니다. 오른쪽에는 고든창이, 오늘 뭐 고든창 저하고 회의를 같이 했습니다만은 바로 2주 전에 한국에 와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 양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주주의는 대부분 바깥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내부로부터 침공을 당하고 있다. 내부로부터 침공을 당하고 있다. 이런 게 너무너무 와 닿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이유로 완벽 폭풍에 들어가고 있는지를 몇 가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조, 대외정책 기조.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해온 정책을 좀 쉽게 분석을 해보면 어떤 기조, 어떤 성격의 대외정책이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제 2년을 종합하고 내린 결론이 이런 겁니다. 좌파적 수정주의 기조, 정책 기조를 지금까지 추진했다. 좌파적 수정주의. 뭐 말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뭐 어떻게 했는데? 그 전에 한 정책은 우파적 정통주의 기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파적 정통주의가 뭐 하는 거냐? 뭐 어떤 거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고 우리 70년 동맹이니까 친하게 지내니 우리한테 덕이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안보를 지켜주니까 미국하고는 계속 가까이 지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중국은 이거 뭐 요즘 힘 좀 세졌다고 그냥 주변 나라들한테 막 깡패 두목처럼 행패 부리고 다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다고 해서 중국하고 맞붙어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가급적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은 하지만 경계를 하긴 해야 된다. 중국이 우리 주권을 무시하는 선을 넘어오면 단호하게 대응하고, 그러나 또 평소에는 친하게 지내는, 소위 중국은 잘 관리하면서 극복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고, 그럼 일본 아니 뭐 과거사 문제, 독도 문제 우리하고 그냥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껄끄러운 문제들이 있죠. 그거 우리 포기할 수는 없죠. 과거사 우리 뭐 그래 알았다, 우리 당신들 주장이 맞다고 할게, 이렇게는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계속 다루어야 하지만, 그러나 국가 생존과 관련된 안보 문제에서는 협력할 거는 협력해야 됩니다. 이게 현명하고 이게 현명한 것이고 성숙한 것 아닙니까, 그죠?
러시아 같은 나라는 우리하고 지금은 딱히 큰 원한을 가진 관계가 아니니까 가급적 우호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게 지금 들어보시니까 상식 아닙니까? 이게 상식 아닙니까? 이게 우파적 정통주의입니다. 이게 바로. 사실 이제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조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통북, 친중, 탈미, 반일로 가고 있다. 미국하고는 미국이 싫어하는 걸 자꾸 하니까 거리가 더 생기는 것이고, 중국한테는 거기서 가서 납작 엎드리고, 뭐 일본은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일본하고 관계를 아주 그냥 나쁘게 가져가는 이런 자세를 계속 취하는, 이게 바로 문제의 근원이죠. 문제의 근원이죠. 그러면은 왜 문재인 정부가 저런 정책 기조를 취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나이브한 생각, wishful thinking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이념적 뿌리에서 나온 그런 정책인가? 이거는 사람마다 다 판단이 다르실 겁니다. 그냥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근거로 한번 여러분도 스스로 판단을 해보십시오. 저도 매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일. 예. 자, 이게 이제 정책 기조고, 이제 좀 더 가까이로 이제 이렇게 한 분야씩 보면요. 외교 분야, 국방 분야, 동맹 분야, 북한 핵 분야,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외교 분야에서는 제가 핀란다이제이션, 저 용어는 저 북구에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핀란드처럼 되어가는 현상을 우리 학자들이 저렇게 얘기합니다. 핀란다이제이션. 저게 무슨 뜻이냐? 핀란드가 과거 히틀러가 강했을 때 강대국 독일과 소련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양다리 외교를 했습니다. 예, 등거리 외교, equidistance diplomacy를 했는데, 이런 외교를 하면요, 약소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양쪽을 다 아부하고 양쪽을 다 어루만지려고 하면 양쪽 모두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나라가 없게 됩니다. 이게 관례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적 관례입니다. 우리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미국은 70년 동맹이고 대한민국에 와서 5만 4천 명이 희생을 하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나라입니다. 그죠? 중국은 그 반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사이에서 우물쭈물 양쪽 눈치를 보는 자세를 취한, 핀란드가 어떻게 되었느냐? 소련이 핀란드 침공했습니다. 2차 대전 전에. 독일이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항복하고 영토의 일부를 끊어서 주었습니다. 핀란드에. 이런 모습의 외교가 지금 우리한테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안보 국방, 뒤에 이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안보 국방 역량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안보 국방 역량을 줄여야 될 때인가? 줄여야 될 때고 이유가 있다면 저희가 흥분할 필요 없죠. 그냥 잘한다 생각하고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전혀 아니거든요. 북한이 핵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중국은 날로 강성해지고 날로 우리한테 푸시하고, 세상은 신냉전 구도가 자꾸 굳어져서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 구도는 자꾸 더 깊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왜 국방력을 줄여야 하느냐? 이거는 전문가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이게 그냥 순진한 생각에서 이렇게 해도 위험하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순진한 생각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념적 방향성을 가지고 집요하게 하는 것인지, 이건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지금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냥 순진한 생각으로 저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닐 이유도 없죠. 사실, 그죠? 워낙 여기에 원로분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나이 얘기를 함부로 끄집어내면 혼날 것 같은데, 저도 보기보다는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재근 회장님하고 오래전에부터 우리 한테, 그때는 제가 좀 젊었는데 지금은 저도 칠순입니다. 칠순. 예. 머리 염색을 하니까 보시기에는 글쎄요, 한 60대 초반이나 됐나 싶은데,
우리 크리스 장성 형님하고는 방송을 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예. 우리가 자주 만나지는 않아도요. 전화로 유선으로는요. 굉장히 자주 만나는 사이입니다. 예.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고 동맹, 한미동맹 지금 기로에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근데 뭐 외교관들한테 물으면 다 괜찮다 그러죠.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김평우 변호사님 제가 발표할 때 아마 들으셔서 기억하실 겁니다만 제가 미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If your diplomat or high-ranking officials or high-ranking the soldiers, the military officers say, okay, we have no problem, alliance is good and suspension of joint military drill will not hurt our alliance, don't worry, don't worry. If you say that way, okay, it's okay. I will understand you have reasons. You have to say that way. But if they say because they believe that, then they must have a problem in the cognitive function.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와 이렇게 동맹이 문제 없다고 외교관들이 떠드는 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정부 입장이 그러니까. 그러나 진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정신 나간 일이죠. 예? 동맹 그렇죠. 북한 핵 문제 이제 뭐 또 뒤에 조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도 지금 풀린 게 없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죠? 앞으로도 깜깜합니다. 예, 앞으로도 빨리 풀린다는 아무런 전망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핵 문제 때문에 북한한테 대화하자고 빌고 평창올림픽 와달라고 또 빌고 또 북한을 위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같다고 거짓말해서 미국한테 가서 또 대화 붙이고 중재하고 이렇게까지 해서 북한한테 우리가 존경을 듣고 있습니까? 오지랖 넓은 중재자 역할을 하지 말라는 핀찬만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미국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 들었습니까? 미국 국민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아니 70년 동안 동맹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북한 대변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동맹이냐? Why should we protect South Korea? 미국의 국민들의 이 센치멘트가 이렇게 악화되는 이게 바로 동맹이 이완되는 겁니다. 동맹이 이완된다는 얘기는 한국의 전쟁 나면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하고 이제 동맹 분야 하나씩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맹이 왜 위기냐? 동맹이 왜 위기냐? 동맹을 위기로 몰고 온 요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이게 북한 요인이 있고요. 미국 요인이 있고 한국 요인이 있습니다. 북한 요인이 뭐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2017년 말까지만 해도 뭐 미국하고 막 어르렁어르렁 했죠. 마치 뭐 한판 붙을 것처럼 시애틀도 때릴 수 있다. 우리 장거리 미사일이 있다고. 그런데 이게 정말 북한이 미국하고 핵전쟁 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제가 이 분야에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요. calculated madness game이라고 합니다. 계산된 광기. 네, 계산된 광기. 또 다른 말로 하면요. rationality of irrationality game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미친 척 막 하면서 자기 속셈을 차리는 겁니다. 가장 이성적인 이해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 되게 이런 게임은요. 정말로 미국이 너 정말로 나하고 할 거야? 한판 할 거야? 하자 하고 벼랑 끝으로 몰고 가면 딱 벼랑 끝에서 멈추었습니다.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북한이 핵을 가지고 해온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국 국민들이 미국 정부한테 묻잖아요. 아니 지금 북한이 우리한테 핵미사일 날릴 수 있다고 협박하는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지켜주느라고 저 북한한테 핵공격 위협을 받아야 되느냐. 대한민국이 요즘 별로 예쁘지도 않은데. 이게 바로 동맹이 이완되는 겁니다. 이게 북한이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왔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네. 뭐 지금까지 생각 안 해보셨던 대목이죠.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 미국 요인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일단 외향적으로 보니까 뭐 동맹의 전통적 가치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돈 되는 거 뭐 당장 이익 되는 거 그러니까 뭐 한미연합훈련도 돈이 많이 들다 그거 그만해버려. 야 이거 뭐 참 불안하다. 뭐 적극적인 것 같고 뭐 사실 이것 때문에 동맹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요인이라고 부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개판을 치고 있는 거냐 아니냐 이거는 마지막 판단은 지금 저는 보류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다루는 방식은요, 북한이 전혀 경험해 보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더 큰 북한을 근본적으로 뿌리째 흔들기 위해서 북한이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냥 혁의 방식으로 북한을 흔들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판단을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도 말이죠. 일본 근해에, 일본 근처, 한반도 일본 해역에 굉장히 많은 미국 군사력이 집결되어 있습니다.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항모 전단 2개 또 하나가 또 더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한반도 주변에 미군 정찰기 활동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고 공중 급유기들이요. 사상 유례 없이 많이 지금 와 있습니다. 네, 일본 쪽에. 네. 사실 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게임을 하는 걸 보면 겉으로는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오케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그래서 계속 대화해. 이렇게 구슬리는데 밑으로 보면 이 파워, 힘을 계속 과시하는 행동을 사실은 알게 모르게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런 방식들을 보면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을 길을 잘 들이는 것이냐, 이게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 발언, 행동, 이런 것 때문에 동맹이 흔들렸다. 그게 이제 미국 요인이고, 한국 요인, 저게 제일 심각하죠. 앞에 말씀드린 정책 기조를 펼치면서 동맹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정부가 펼친 정책 때문에 동맹에 어떤 영향이 끼쳤느냐. 자, 한번 보십시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 외교를 했다 그러죠. 삼불 약속 이런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거 하면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는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도 퍼시픽 스트래티지. 이게 미국의 마스터피스, 센터피스 글로벌 스트래티지입니다. 지금 미국이 명운을 걸고 펼치는 전 세계 전략, 핵심이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그 누구를 겨냥하는 거? 중국을 겨냥하는 겁니다. 중국이 계속 팽창주의적인 경향을 보이니까 억제해야 되겠다. 견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해양 세력들을 모아서 중국을 견제하는, 이게 사실 인도 태평양 전략이고, 여기에 일본은 적극 동참하고 있고 호주, 뉴질랜드 적극 동참하고 있고 지금은 인도까지 발을 한 발 들여놓았죠. 이게 인도 태평양 전략인데 70년 동맹이 한국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얘기를 하고 아무런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시민 입장에서 이거 정말 괘씸하지 않습니까? 이 괘씸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양다리 외교를 하면서 미국을 좀 서운하게 만들더라도 중국 눈치를 좀 보는 것이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 그렇다면 또 이해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 아니고 이제는 중국이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주고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이 도와주고 미국이 해온 역할을 중국이 대신할 수 있다면 더 가깝게 있으니까 더 편리하고 더 쉽다. 이게 더 좋겠다. 만약 그게 that's the case, if that's the case, okay, it's okay. 예.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주된 위협은 북한으로부터 왔고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군사 동맹국이고, 그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한반도에 안보 위협이 발생하면 이게 북한으로부터 발생하는 건데, 또 중국이 북한의 동맹국인데 대한민국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예?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손자병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까이에 있는 강대국은 영토와 지배를 원합니다. 멀리 있는 강대국은 영향력을 원하죠. 그렇잖아요. 그게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그냥 옛날부터 내려온 고금을 통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면서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하는 것은 it was a right choice. 그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거죠. 예?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 못 봤습니다. 뭐라고? 예? 20분 더 많이
저도 많이 해주세요. 예. 자, 어쨌든 그게 한국 요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동맹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약화됐고 이제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이 오느냐, 글쎄요. 미군이 온다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고 또 미국 국민들이 한국이 전쟁 나면 우리 군대 보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한미 동맹이 건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이 회의로 바뀌면 그 한미 동맹이 위태롭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위태로운 상태다. 이제 아까 우리 국방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로다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오래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요즘 우리 군대 가면 다 외동아들입니다. 다 외동아들이고 뭐 강한 훈련 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 훈련하다가 뭐 나는 이거 못 견디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부적격해서 1년에 한 6천 명씩 병사들이 그냥 부적격으로 제대합니다. 이게 지금 군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는. 그리고요. 일과 시간 끝나면 우리 병사들이 전부 휴대폰 들고 집에 전화하고요. 입대하면요. 중대장, 소대장하고 군에 아들 보낸 그 부모들하고 카톡방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서 우리 아들은 이거 싫어하니까 이런 운동 시키면 안 됩니다. 중대장님 아시겠죠? 하고 엄마가 막 카톡 보내면 중대장이 그것도 답해야 되고 이런 놈의 군대를 가지고 전쟁을 한다? 참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군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사관들하고 장교들, 직업 군인들은요 전쟁이 없는 시간이 오래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금 완전히 일반 공무원처럼 됐잖아요. 월급제처럼 됐잖아요. 진급하고 월급 많이 받고 연금 많이 받는데 성부를 그런데 어떻게 직업 군인이 일반 공무원하고 같습니까? 군인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소위 안보의 간성인데 어떻게 일반 공무원하고 같습니까? 일반 공무원하고 비슷해지는 이런 세태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정치인들이 군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벌어지고 이게 이제 정치의 군 내 개입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 군대가 허물어지는 측면이 너무 많은 겁니다. 아까 제가 예비역 장성단 만들어진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예비역 장성단들이 저 단체를 만드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것이 바로 작년 9월 19일 날 남북 군사합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군사합의가 어쨌는데 아마 우리 교포 여러분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은 눈이 뚫어지게 분석하고 쳐다보고 내린 결론이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는 너무 이적성이 많다.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딱 드릴게요. 상징적으로. 도대체 어떤 합의를 했길래 이 장군들 수백 명이 이렇게 난리를 쳤느냐.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비행금지구역에 합의했습니다. 아시죠? 네. 이쪽 서쪽 경기도 지방은 북쪽 20km, 남쪽 20km, 폭 40km. 동쪽은 북쪽 40, 남쪽 40, 폭 80km에 비행기가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남과 북을 같은 덩거리 덩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상호간에 다 같이 비행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하고 우발적 충돌 위협을 없애기 때문에 굉장히 잘된 합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들이 그랬죠. 야, 정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 휴전선 일대 상공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아다닌 것은 대한민국과 미군의 정찰기입니다. 예? 군에 갔다 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백두 금강 아시잖아요. 예? 그리고 미국의 유투기, 미군이 운용하는 유투기가 저 높이 날죠. 10km 이상 고공에서 그 사진을 찍으면 평양까지 찍잖아요. 평양까지. 예? 그 사진들을 갖다 놓고 또 신호 감청한 결과를 놓고 북한군의 동태가 오늘 문제가 없다. 이상이 없다. 나쁜 짓거리 할 이상 징후는 안 보인다. 이렇게 매일매일 안보를 점검하면서 전쟁을 억제하고 살아온 게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북한도 그렇게 했느냐? 북한이 왜 정찰기를 띄웁니까? 대한민국이 북한 쳐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북한도 알고 세상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감시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방어자 입장에 있는 대한민국이었지
공격자 입장에 있는 북한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북한은 정착이 없어요. 그런 거. 그런 자산이 없어야 해.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양쪽이 같이 등거리 등면적으로 정했고 같이 다 비행을 금지한 것이니까 굉장히 공정한 것이다. 이게 공정합니까? 천만에 만만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국민들한테 제대로 얘기를 안 해주니까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나선 겁니다. 이건 너무 쉬운 비유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시민이 운이 나빠서 강도하고 이웃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강도가 수십 년 동안 나쁜 짓을 해서 이미 많이 도둑도 당하고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 집에서는요, 문에 CCTV 달고 전기 담장도 달고 뭐 이렇게 감시하는 장치들 다 달았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옆에 강도가 와서 나 이제부터 강도짓 안 할 것 같으니까 우리 다 같이 딱 공정하게 당신 집 우리 집 다 CCTV 없이 살자. 딱 이게 공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공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남북 합의가 너무나 우리 군대를 역량을 억압하고 축소하고 북한한테 유리한 걸 너무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예비역 장성들이 발끈하고 나선 겁니다. 나서서 정부를 향해서는 군사합의를 폐기하라고 요구했고 국방장관한테는 물러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예. 그 정경두 장관이 깜짝 놀라가지고 대선배들이 그렇게 자기를 물러나라 그러니까 아이고 선배님 이거 뭐 한번 만납시다. 만나가 제가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거 이후에 뭐 대화도 있었습니다. 예. 있었는데 전혀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 통수권자가 시키는 말과 논리 이외에는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뭐 더 이상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죠 우리가. 예. 이렇게 지금 우리 군대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군대가 무너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비상이 걸린 거고요. 자 이제 북한 핵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뭐 우리 하노이 회담 끝나면서 두 가지 진실 재확인한 게 있습니다. 뭐 여기 제가 4가지, 5가지 적었지만 2가지 이것 확인한 겁니다. 하나는요, 북한한테 국제사회 유엔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했는데 북한이 굉장히 아파하더라라는 것이 확인됐죠. 이 얘기는 대북 제재가 효과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예, 이게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원했던 게 뭡니까? 제재 해제해달라는 거 요구했잖아요. 그죠? 또 하나 진실, 더 중요한 진실은 조선반도 비핵화의 망령. 이게 또 하나의 진실입니다. 자, 이게 조선반도 비핵화의 이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절대로 현혹당하시면 안 됩니다.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화가 뭐 김정은이 그러죠. 이건 선대의 유언이다. 이러고 조선반도 비핵화는요.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빨리 철수하라고 요구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예. 왜 이 신성한 조선반도에 미국 핵이 들어있느냐? 나가라! 그때 얘기한 게 조선반도 비핵화입니다. 그리고 핵이 91년도에 다 나가고 나서도 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계속 얘기하는데 이 조선반도 비핵화의 의미는 조선반도에서 핵을 가진 것은 우리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조선반도가 비핵화되는 것이다. 가 아니고 그거 아닙니다. 전혀 그거 아닙니다. 이 의미는 조선반도에서 우리 북조선 인민공화국을 민주인민공화국을 위협하는 미국의 위협이 먼저 제거되어야 한다. 이게 조선반도 비핵화입니다. 먼저 제거해야 한다. 그럼 이거 뭐냐면 미국이 한국이 제공하고 있는 해구산 철거하고 또 뭐 급하다면 B-50이 날아오고 막 그냥 전략 자산들이 막 돌아오고 이거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행사하고 있는 모든 핵 역량령과 궁극적으로는 한미동맹, 주한미군 다 북한을 위협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위협이다. 이게 먼저 정리가 돼야지만 우리가 핵을 포기하고 자시고 얘기할 수 있다. 이게 조선반도 비핵화입니다. 이걸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제가 수십 년 동안 1990년대부터 제가 얘기를 해요. 조선반도 비핵화는 저 허구다. 참 정말 지독하게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더라고요.
네. 자, 이제 그 말을 듣고 우리 정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봐라. 북한이 뭐 비핵화 한다고 그러잖아. 한반도 비핵화를 한다고 그러네. 라고 국민한테 얘기를 했고, 미국한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미국한테 가서, 북한이 지금 한반도 비핵화를 한다고 하니까, 용의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만나 주시죠. 이렇게 해서 정상회담 주선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한반도 비핵화라고 얘기하면 북한은 싱긋이 웃죠. 왜?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 말로는 조선반도 비핵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망령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조선반도 비핵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북한 비핵화를 얘기해야 됩니다. 네. 북한 비핵화. 이게 참 기가 막히는 얘기입니다. 한번 오늘 제 말씀 듣고 가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작년, 금년 남북 간에 합의된 뭐 평양선언, 뭐 판문점 선언, 뭐 싱가포르 선언 다 보십시오. 그 안에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그겁니다. 북한은 그거를 자기들이 먼저 핵 벗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용어, 그 용어만 허약하게. 절대로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단어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이 발견된 겁니다. 이 진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게 조선반도 비핵화 망령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어디 굉장히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네? 북한 핵 문제는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는요, 직후에, 하노이 회담 직후에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잠시 왔다 가서 정상회담을 한 게 4월 11일입니다. 그죠? 여기에 구체적으로 안에 합의한 게 없기 때문에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죠? 그리고 각자 알아서 성명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와대에서 내놓은 성명, 오른쪽은 백악관에서 내놓은 성명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왼쪽에 한번 맨 처음에 보면요, 두 대통령이 만나가서 한반도 비핵화가 공동의 목표라고 확인했다. 이렇게 지금 적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그 말장난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했느냐요. Mutual Goal of Achieving the FFBD of DPRK. 딱 부러지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양쪽에서 지금 선 얘기가 다르잖아요. 예? 다르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지금 이제 겨우 알아차려. 제가 보기엔요, 미국 사람들 코리안 피니슐라 뭐 비핵화 뭐 하니까 이거는 뭐 북한이 핵 포기한다는 얘기로 막연하게 그냥 다 얘기. 미국 사람들도 다 그렇게 지금까지 당해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이용해서 그냥 우리 정부는 계속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냥 북한이 핵 포기 용의가 있으니까 정상회담 하십시오라고 그냥 계속 얘기를 한 것이고. 이렇게 지금 양쪽이 지금 자기 끌고 싶은 다리를 끌고 있는 겁니다. 예? 뭐 다른 것도 얘기하면 많아요. 뭐 여기 보면요, 뭐 양 정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겼다. 미국 쪽에서는 저런 말 그냥 근처 비슷한 얘기도 없어요. 저런 거.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100주년 기념 저거 저기 관심을 가지고 머리 맞대고 심각하게 같이 의미를 되새겼을 것 같습니까? 예? 일반 국민들이 모르죠.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해서 얘기를 해드리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네? 핵 문제는 지금 결말이 나지 않았다. 자, 이제 뭐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홍길동의 나라, 홍길동은 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계급이 뭐 좌의정까지 갔죠. 자기 아버지가. 그런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죠? 근데 대한민국은 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북한이 5월 4일, 5월 9일 탄도미사일 쐈는데 그냥 발사체 쐈다고 그러지 탄도미사일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왜 안 할까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1874호에 보면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배했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같은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 깨는 얘기를 하기 싫어서 계속 발사체라고 그러는 겁니다. 네, 계속 발사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탄도미사일이 무슨 미사일인지 잘 모르시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20분, 30분 이렇게 시간을 제약을 하니까 제가 아예 처음부터 얘기를 시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알고 이거를 아시면서 들어야 돼요. 미사일에는요, 크게 technologically speaking,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확 쏴 올리면요, 여기 막 안에 이제 연료가 들어서 팍 튀어나가잖아요. 올라가서가 그냥 자기 중력에 의해서 자유낙하해서 내리꽂히는 겁니다. 이게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럼 만약에 평평하게 쏘면 더 멀리 가겠죠. 그죠? 이렇게 수직으로 쏘면 더 짧게 쏘고, 그러나 속도는 더 빠르겠죠. 이런 탄도미사일은 덩치가 크고 파괴력이 큰 미사일을 만들 때 많이 쓰이고, 정확도는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가이디드 미사일, 소위 순항 미사일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순항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이런 거는요, 이 미사일에 날개가 달려 있는 겁니다.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그러니까 일단 발사가 되고 나서요, 이게 입력된 유도 장치에 따라서 코스를 마음대로 비행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정교하게 공격할 수 있고,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고, 그러나 속도는 느립니다. 왜? 비행기처럼 날아가니까. 그죠? 이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위협이 되어 왔던 것이 주로 탄도미사일, 덩치 큰 탄도미사일들. 지금은 북한도 이 순항미사일을 만듭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주로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유엔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을 쏘지 말라. 그 얘기를 못하고 우물쭈물. 그래서 제가 문화일보에 그걸 썼어요. 아니, 위배한 거는 위배한 거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이번에는 나는 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왜 탄도미사일을 왜 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느냐. 이 바보 덩신들아. 네? 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이 밑에 보세요. 안보를 강조하면 전쟁을 원하는 사람으로 매도당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니, 안보를 튼튼히 하자고 얘기하는 제 같은 사람이 전쟁을 못해서 환장이 난 사람처럼 보입니까?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이유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날 건드리지 말라. 날 건드리면 너 큰 코 다친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튼튼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군사력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요, 저렇게 군사력 강조하면요, 바로 전쟁 광고로 바로 몰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평화를 원하지 않고 전쟁을 원하는구만요. 이제 이렇게 나와요. 좋습니다. 평화가 뭡니까? 평화는요, 퀄리티가 있습니다. 퀄리티. 평화의 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쉬운 평화는요, 굴복하고 노예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예? 그런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평화를 지킨다고 얘기합니까? 그런 평화는 전쟁을 통해서라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떤 나라든지. 예? 그건 평화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평화는 뭐냐? 그 다음 평화는요, 제가 나를 아무리 전쟁을 하고 건드리고 싶어도 전쟁을 했다가 내가 더 손해를 볼 것 같아서 건드릴 수가 없구나. 소위 강제력을 발휘해서 날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강제력을 발휘하는 이 상태까지 가야 그래도 B급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 A급 평화도 따로 있습니다. A급 평화는요, 진짜 부모 자식처럼 지내는 거죠. 이제 뭐 제도도 같고 뭐 가치 추구 이념도 같고 뭐 모든 체제가 같아서 정말로 눈곱만큼도 같이 싸운다는 걸 가정할 필요가 없는 나라들. 호주와 뉴질랜드, 미국과 캐나다. 예? 캐나다가 뭐 군사력 필요합니까? 솔직하게 미국이 쳐들어올 거면 겁냅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최상급 평화인데, 그 C급 평화를 자꾸 얘기를 하고, 지금처럼 북한한테 핵무기 가지고 있는 것도 그냥 모르는 체하고 쉬쉬하고 그냥 우리가 도와줄게, 평창 와달라 뭐 해, 아부하고 애청해서 그 봐라 도발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정책 때문에 서해 바다가 조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평화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 젊은 아이들이 그걸 평화라고 믿고 맞습니다 그러고 저 같은 사람은 전부 전쟁광으로 몰아가요. 예? 그러니까 비통이 터지는 겁니다. 예? 헌법에 명시된 통일을 말하면 반통일이 되는 나라. 제가 오늘 정말 아무리 여러분들께서 바빠도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죽기 살기로 오늘 정리를 해드려야 됩니다. 제가 정말
정말로 한번 정신 차리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통일이 어떤 문제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자,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보지 마시고 먼저 제 질문에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남북한이 화해 협력하고 정상회담 자주 하고 경제협력 프로젝트 많이 하고 대북 지원 많이 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야지만 평화 통일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경의 말씀. 예? 아닙니다. 저희 똑똑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분위기를 보고 감을 잡고 지금 얘기하시는 건 아니겠죠? 아니지요. 절대로 아니지.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을요,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아니면 길 가는 한국에 가서 길 가는 사람들 10사람 붙들고 X 공 치라 그러면요, 9명은 다 그럴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지금 통일에 대한 통일 담론이 왜곡된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평화 통일을 한다. 평화 통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적화 통일도 평화롭게만 하면 그것도 통일이라고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이것을 전제로 한 평화 통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통일을 평화롭게 한다.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우리 체제로 통일한다. 그거는 북한 체제가 실패하고 소멸될 때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흡수 통일 아닙니까? 서독이 동독을 먹었듯이 동독이 뭐 게임도 안 되게 눌려서 결국은 그냥 아이고 뭐 허우적 그냥 빨리 들어가는 그게 흡수 통일 아닙니까? 이게 헌법에 명시된 통일 정론입니다. 우리 헌법 제4조에 자유민주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구한다. 이게 지금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평화 통일이 좋다 이 얘기는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느냐? 아니 북한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무역 많이 하고 뭐 경제 프로젝트 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부를 카운터파트로 인정해야 되고 북한 정부가 북한을 지배하니까 북한 정부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북한 정부는 그걸 통해서 정부의 권위가 더 살아나고 정통성이 더 커지고 북한 주민들한테 폼을 더 많이 잡게 되고 그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통일입니까? 분단 고착으로 가는 길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번 삐뚤어져도 말을 바로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남북이 오손도손 협력하고 교류협력하고 정상회담 자주 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상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 딜레마가 뭐냐면요. 통일을 해야 된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고 또 북한하고 서로 무력 충돌을 하지 말고 상생을 해야 된다는 과제도 두 개의 과제를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두 개의 과제가 상충됩니다. 정확하게 두 개의 과제는 서로 상충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하기 위해서 북한을 흡수하려고 생각하면 북한 체제를 헐뜯고 뒤로 공작을 하든지 해서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그죠? 근데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는 노발대발할 겁니다. 남북 상생이 안 되는 거예요. 남북 상생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부를 대접해야 되고 키워줘야 되고 떠받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자유민주주의 통일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그게 통일로 갈 수 있다고 우기는 사람은 적화 통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적화 통일로 가는 길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렇게 얘기해요. 네, 모르고 얘기해요. 그냥 그게 덕담인 줄 알아요. 덕담인 줄 알아요. 네. 지금 이렇게 통일 담론이 삐뚤어져 있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이거 한번 보십시오.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통일도 있고요. 연방제 통일도 있고 적화 통일도 있는데 이것들은 다 우리 헌법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 정론은 자유민주주의 통일뿐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무력 사용 무력 통일 말고 그냥 평화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흡수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흡수 통일이 나쁜 통일이에요? 근데 흡수 통일하면 죽일 놈 잡듯이 잡잖아요, 한국에서. 예? 그러면 흡수 통일을 얘기하고 노골적으로 추진하면 북한이 화를 내니까 남북 상생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통일은요, 떠들면 떠들수록 안 되는 게 통일입니다. 통일은 조용히 전략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국정원 같은 데서 깊숙이 연구하고 겉으로는 북한하고 상생하면서, 그러나 뒤로는 우리가 체제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흡수로 갈 수 있는 길이 뭔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전략을 쓰고, 제가 통일연구원장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어떻게든 연구를 해보려고 가전발악을 했지만 이게 정말로 참 난관이 보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얘기를 해요. 이렇게 통일 담론이 삐뚤어진 이유는요, 좌파가 담론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네. 다 뺏겼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뭐 음식이 도르니까 제가 이 홍길동의 나라 한 대목만 더 얘기하고 마지막 슬라이드로 제가 넘어갈게요. 여러분들께서는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보수 진보의 문제입니까? 좌파 우파의 문제입니까? 같은 개념 아닙니까? 그 보세요.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예,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보수라고 하는 것은 나라 발전을 위해서 과거의 것들을 함부로 버리지 않지만 신중하죠. 뭘 바꿀 때는 신중합니다. 예. 이게 보수입니다. 그다음에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역시 같은 목적, 나라와 사회 발전을 위하지만 과거 것을 좀 과감하게 버리고 과감하게 변화를 한번 추진해보자. 보수와 진보는 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수와 진보는 에너미가 아닙니다. 적국이 아닙니다. 적이 아닙니다. 같이 경쟁하고 정책 토론하고 경쟁하고 같이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 우리 국민이, 문제없는 우리 국민이 보수와 진보예요. 그리고 보수는 뭐 변화는 막 싸그리 그냥 아무것도 안 받아들이려고 한다, 이런 얘기나, 뭐 진보는 옛날 것이라 그러면 다 그냥 폐기하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는 다 모함입니다. 그런 보수와 그런 진보가 어디 있어요? 예? 꼭 필요한 변화는 받아들이는 것이고 진보도 마찬가지예요. 꼭 필요한 옛날 것은 지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는 원래 그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이에요. 그럼 좌파 우파는 뭐냐 하면요, 우파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는 사람들이고요, 좌파는 그 체제를 허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좌파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보수와 진보는요, 이 두 개의 스펙트럼을 이렇게 합치면요, 모두 다가 다 우파입니다. 보수와 진보는 다 우파입니다. 보수와 진보는 다 우파입니다. 예. 자,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어디로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대한민국 10사람 이렇게 붙들어 놓고 당신 이 대한민국 체제 허물고 사회주의 체제로 가기를 원하느냐 한번 설문조사 해보십시오. 100명 중에서 그렇게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쯤 나올까요? 많이 나와야 10명 나올 겁니다. 그죠? 대한민국의 90%는 공산주의를 원하지 않아요. 사회주의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됐을까요? 이게 바로 좌파의 승리입니다. 10%밖에 안 되는 좌파들이 자기 스스로를 절대로 좌파라고 부르지 않고 진보라고 부릅니다. 예, 진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반시장, 기업, 소위 사회주의 정책을 펼치면서도 그거 좌파 아니냐 하면요, 벌쩍 듭니다. 색깔론을 펼치느냐고 또 벌쩍. 그러면요, 또 야당하는 사람들은요, 또 그냥 찌그러드립니다. 찍도 않습니다, 그냥. 자, 이 보세요. 그러면요, 이제 저 사담론 나중에 하시고요. 지금 이 부분은 정말 제대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제대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좌파들이 자기 스스로를 진보라고 위장으로 칭하기 때문에 이 우파 안에 속해 있는 진보들이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하고 한패인지 혼돈을 하는 겁니다. 혼돈을. 그래서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이요, 보수는 그거 싫어. 나 왠지 나는 보수가 싫어. 나는 진보에, 이런 젊은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걔들이요, 자기들이 지금 한국에서 좌파 활동을 하는 사람들하고 마치 한패거리인 양 착각 속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는 제가 그래, 너희들은 좌파가 아니야. 너희들은 진보인데 나는 보수지만 너희들은 아무 문제 없어. 너하고 나하고는 그냥 같이 사는 거야.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 싸워야 될 좌파는 따로 있는 거야. 이렇게 진보와 좌파를 구분해 줘야 돼요. 어른들이. 구분해 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우파가 소수에 몰릴 리가 없습니다. 소수로 절대로 몰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좌파들이 담론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 진짜 좌파와 진보가 뒤섞여 있는, 뒤섞여 있는. 참, 이 담론 전쟁의 패배로 인한, 그러니까 저쪽 입장에서 보면요, 좌파들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신나는 완성입니다. 대한민국 가지고 놀았습니다. 가지고 놀았습니다. 자, 뭐 마지막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기로에 서 있고, 자, 저 같은 사람이 그러면 지금 정부한테 뭘 거창한 걸 우리가 뭐 원하느냐? 제가 그렇게 거창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통일연구원장 할 때요, 저도 한국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 사람들하고 협상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독일에 가서 협상을 하면서 제가 그 협상을 깨지 않으려고, 지속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화해 협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정부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안보를 주장하는 사람도 당연히 시도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 그러면은 여기서 대북 정책을 하면서 지켜야 될 정론이 뭐냐 하면요, 북한하고 대화하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북한하고 대화는 대화대로 하지만 나를 지키는 정체성과 안보는 확실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안보와 남북 협력은 동행 병행하는 것이다. 이게 정론입니다. 우리가 정부한테 그렇게 거창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그거 지켜주면 돼요. 자, 이게요, 정부가 진보 정부일까 좌파 정부일까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진보는요, 대한민국을 사랑하지만 진보입니다. 그건 진보 정부는요, 북한하고 보수 정부보다는 더 과감하게 개방적으로 하겠죠. 그러나 내 안보를 해치고 내 국가 정체성을 해치지 않습니다. 진보는. 그런데 내 국가를 해치고 대한민국의 기반을 스스로 허물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진보입니까? 그게 어떻게 진보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좌파인지 아니면 진보의 탈을 쓴 좌파인지, 어떤 사람이 진짜 진보인지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십시오. 안보정론, 유비무한, 거안사위, 백년천마, 부동예산, 오케이, 어렵게 하지 않겠습니다. 유비무한 뭡니까? 유비무한. 유비무한, 비 오는 날은 환자가 없다. 뭐 이 의사들이 저렇게 얘기한답니다. 유비무한은요, 위협이 있으면 대비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아니, 북한하고 포옹을 하고 악수를 하고 뭘 다 하더라도요, 북한이 핵무기가 있으면 핵무기에 군대는 대비하는 겁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정론 아닙니까? 그 언제 우리가 악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포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하라 이거예요. 근데 위협이 있을 때는 대비를 하는 것이다. 이게 정론이에요. 안보 정론이에요. 그리고 거한 사회는 뭐냐? 평안할 때 위기를 대비하라. 이거는 뭐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위협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지금 중국 아닙니까? 중국. 시시각각 지금 미래 위협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군대를 줄이거나 안보 역량을 축소할 타이밍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북정책 정론을 지키고 안보의 정론을 지킨다면 저 같은 사람은 보수가 집권을 하든 진보가 집권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제가 천명합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니패 내패 나누어서 그냥 폭 좁게 그렇게 주장하고 다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예? 보수든 진보든 이 정론을 지키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범위 안에서 정부가 교체되고 이렇게 윤활유처럼 도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좌파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좌파는. 예, 좌파를 하면 대한민국 질서를 허물고 사회주의로 가려는 것이 좌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말씀 드립니다. 제 말씀에 공감을 하신다면요. 제 말씀에 공감하신다면 그 잔잔한 강론에서의 이견을 이유로 서로 다투거나 싸우거나 하시는 것은 줄이고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큰 총론에서 합의하신다면 그것으로 90% 이상은 동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